안녕하십니까. 창업을 강의하는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6주차 1교시 재무관리와 재무제표 공부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예요. 재무관리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자본 운영과 자본 예산을 이해하고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부 내용으로는 투자 기능, 자본 조달 기능, 배당 기능 공부하고요. 이어서 자본 예산, 운전 자본 관리, 재고 자산 관리 등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 관리예요. 재무 관리 개념은 기업은 자금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기업 자금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능 필요하겠죠. 따라서 재무 관리는 기업이 요구하는 자금 조달과 운용에 관한 활동을 계획지 통제하는 관리 기능이 바로 재무관리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금 조달과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기능이 바로 또 재무관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재무관리 담당자가 수행하는 기능에 대해서 반흐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재무관리, 우리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기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자본 조달도 필요하겠죠. 투자할 때 투자금도 필요해요. 그게 투자 기능이에요. 창업 자금이 필요하겠죠.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이 계속 필요할 수가 있어요. 종업원도 또 뽑아야 되고요. 광고 홍보해야 되고요. 사무실도 넓혀야 되고요. 컴퓨터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또 난방기구도 설치해야 되고요. 광고 홍보도 해야 되고요. 재료도 더 사와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본 조달도 해야 되고요. 이어서 이제 1년이 지나고요. 2년이 지나게 되면 아마 만약에 수익금이 생기게 되면 그 수익금 배당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투자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이며 채권자들한테 어떻게 이자를 줘야 될 것이며 또 열심히 일한 우리 종업원들, 직원들한테 어떻게 보너스를 줄 것이며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재무관리, 돈의 관리 기능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투자 기능, 기업이 어느 자산에 투자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이에요. 어느 자산, 즉 사무실을 살 때 필요한 것인지, 비품을 살 때 필요한 것인지, 종업원을 뽑을 때 돈이 필요한 것인지, 또 교육에 필요할 것인지, 또 재료를 살 때 필요한 것인지, 인테리어에 필요할 것인지 등등등 필요한 거겠죠. 조달된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자본의 운영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재료를 사는 데 쓸 것인지, 사무실에 쓸 것인지, 뭐 광고 홍보에 쓸 것인지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투자 결정에 의해서 자산의 규모와 구성 상태를 결정하게 되는데, 투자 결정의 목표는 기업 자산의 최적 배분을 두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라든가 구성 상태를 결정한다. 앞에서 쭉 공부했던 것들의 요구예요. 요건 자산이죠. 자산.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자본. 이건 타인자본. 이거예요. 자본의 구성, 타인의 구성. 자산의 규모를 어떨 것이냐? 자기자본을 할 것이냐? 타인자본 위주로 할 것이냐? 이게 바로 구성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이제 자본 조달 기능입니다. 투자 자본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능이에요.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투자자를 모집할 것이냐? 즉 자본금을 늘릴 것이냐? 은행 가서 또는 친구라든가 주변 지인을 통해서 돈을 빌려올 것인가? 타인 자본을 늘릴 것인가?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것인가? 보는 것이겠죠. 빌려오더라도 장기 자본이냐 단기 자본이냐 그것도 필요한 거겠죠. 효율적으로 조달할 것인가 결정하는 기능.
자본 조달 결정에 의해서 자본 규모가 자본 구조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기 자본이냐 타인 자본이냐 어디서 돈을 가져왔느냐에 따라서 자본의 구조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본 조달 결정의 목표는 기업 자본의 최적 배분에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는 기업 자산의 최적 배분, 이번에는 기업 자본의 최적 배분에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 번째 이제 배당 기능입니다.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산출된 순이익 중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을 하고 얼마를 기업 내에 유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알바비가 생겼어요. 알바비가 생기면 투자할 것인가, 어디 나를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 화장품을 살 것인가, 옷을 살 것인가, 책을 살 것인가 뭐 등등 하겠죠. 아니면 좀 좋은 운송기구를 이용할 것인가, 그동안 버스만 탔는데 가끔 택시도 좀 탈까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번에는 기업 내 유보할 것인가, 저축을 얼마 할 것인가, 비자금을 얼마나 만들어 놓을 것인가, 이것도 필요한 거겠죠. 배당 결정에 의하여 배당 성향도 나타나는 것이고 배당의 안정성도 결정되는 것이고 배당의 형태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쭉 살펴봤어요. 이제 재무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조달과 운영에 관한 최적의 의사결정은 기업 가치 극대화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 가치 극대화는 무엇인가? 기업 가치 극대화란 꼭 순이익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순이익, 즉 재무관리의 최종 목표, 이것이 바로 의사결정의 기준이에요. 경영자는 내가 자영업을 하든 기업을 운영하든 경영자든 최종 결정권자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의 기준은 순이익이에요. 순이익. 어떻게 하면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이겠죠. 돈을 가장 많이 벌으면 그게 바로 기업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겠죠. 기업 가치인 이익의 극대화는 수익률과 위험이라는 상반된 두 요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많이 벌려면 위험이 따르고, 그렇죠? 위험을 피하려니 또 수익률이 또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바라는 거겠죠. 수익률 높이고 위험을 낮춰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뭐 예, 잘생기고 돈도 많고 하면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면 위험이 높아지고 수익률이 낮아지면 위험은 낮아져요. 따라서 의사결정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최적화하여 기업 관계를 극대화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익률이 같으면 가능하면 두 개 중에서 위험이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위험이 같으면 가능하면 수익률이 높은 걸 택하면 되겠죠. 둘 다 잘생겼으면 돈 많은 놈, 조금이라도 더 돈 많은 놈, 둘 다 돈 많으면 조금 더 잘생긴 놈 고르면 되지 않겠니? 라고 보는 거겠죠. 의사결정에서 수익률은 수익성을 말하는 것이고 위험은 유동성과 안정성으로 표시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안전성으로도 말도 하고 안정성으로도 하는 건데 안정성으로 할게요. 수익성은 투자 자본에 의해서 산출된 이익이고요. 유동성은 기업 부채에 대한 단기 지급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안정성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구성 비율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수익성, 유동성, 안정성은 뭐 뒷부분에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요. 거기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적 의사결정 과정과 목표, 다음 페이지 보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무적 의사결정에 우리가 기업 환경이 있어요. 기업 환경에는 기업 내부적인 환경이 있고 또 기업 외부적인 환경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집안에 가정이 있는 것이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 밖에 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기업 환경, 내부는 우리 회사 내 문제예요. 우리 회사 내. 외부는 현재 경기가 하락 상승 중이냐, 경기가 하강 중이냐,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유가가 상승하고 있느냐, 유가가 하락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국가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경제 외적인 거고, 내부는 우리 기업 내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기업 환경에 따라서 재무 분석과 또 계획과 통제를 해야 되겠죠. 재무적인 분석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계획도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겠죠. 또 거기에 맞게 투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뭐 올 겨울에 떡볶이 할까, 군고구마 할까, 군밤 할까, 호떡 할까, 붕어빵 할까, 뭐 어묵 할까 등등을 선택해야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투자 결정, 무엇을 할까? 거기에 맞게 자본 조달, 또 자본 결정, 어떻게 자금을 또 조달할 것인가. 올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싶은데 군고구마 장사를 하려면 돈이 얼마만큼 더 필요해요. 그 돈을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 은행으로 또 빌려올 것인가, 투자자를 모집할 것인가, 단기로 할 것인가, 장기로 할 것인가 등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투자 결정은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이고요. 자본 조달 결정, 이건 우리가 위험적인 측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춰 본다면 우리는 기업 가치 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재무적 의사 결정 과정과 목표, 이와 같은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자본의 운영이에요. 기업 가치는 소유자산의 가치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 소유자산의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나 집도 있고요, 차도 있고요, 스마트폰 좋은 거 있고요, 나 명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그것도 좋은 가치가 될 수 있는 거겠죠. 머릿속이 빵빵해요. 아는 거 많아요. 그것도 하나의 재산 가치가 될 수 있겠죠. 기업 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는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투자 결정은 투자 대상이 단기성이냐 장기성이냐에 따라서 운전자본관리와 자본예산관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본관리는 우리가 단기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자본예산관리는 장기성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자본의 운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예산에 대한 의의예요. 자본예산이란 무엇인가? 자본예산은 투자 효과가 1년 이상 장기간 수행하는 투자 결정과 계획 수립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단 자본예산은 1년 이상이에요. 1년 이상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시설 투자가 필요하겠고요. 건물을 짓는다든가 뭐 리모델링,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등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확장할 것인가, 축소할 것인가, 연구 개발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광고비를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등은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므로 우리가 자본예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본예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예산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므로 미래 투자 환경에 대한 예측이 필요해요. 예측. 우리가 미래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측을 해야 돼요. 근데 기업에서 예측이라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화랑이냐, 앞으로 경기가 불황이냐, 그것만 예측하게 하면 돼요. 앞으로 경기가 화랑이면 우리가 투자를 늘리고 뭔가 뭐 차입을 많이 해도 관계가 없겠죠. 앞으로 경기가 불황이 된대요. 경기가 불황이 된다면 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면 안 되겠죠? 짧게 늘려야 되겠죠. 돈을 빌리더라도 짧게 단기성으로 빌려야 되겠죠. 화랑이면 장기성, 불황이면 단기성, 짧게 빌려오는 게 좋겠죠. 가능한 투자를 삼가고요. 투자에 소요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다. 자본예산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겠죠.
최근 기업 환경에서 임기응변적 투자 결정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신중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겠죠. 투자 결정은 자금 조달에 맞춰야 되며 무리한 기업 확장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경제성 평가 방법이 있습니다. 자본 예산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경제성, 투자안이 기업 가치 극대화를 얼마나 기할 수 있는지도 평가해야 되겠죠. 이 경제성 평가 방법은 자본 예산 기법으로 다음 4가지가 있는데요. 회수기간법, 회계적 이익률법, 순형가법, 내부수익률법,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또 2학년 1학기 여러분들이 재무관리를 공부하게 되면 아마 재무관리에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또 자세하게 공부할 수가 있는데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또 맛을 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집니다. 경제성이란 말이 나오죠. 또 효율성이란 말도 있죠. 효율성.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뭐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얻는다. 그러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 그거는 많지 않죠. 그래서 현실적인 거는 앞서 말한 대로 수익성이 같으면 위험이 작은 거, 위험이 같으면 수익성이 큰 거. 그게 바로 경제성, 효율성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회수기간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수기간은 최초 투자가 수익으로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최초에 우리가 100만원 투자했습니다.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0만원을 우리가 모두 리턴하는데 인푸트 100만원 투자했어요. 아웃푸트 100만원이 나올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 1년 동안 했더니 30만원이 나왔어요. 2년째 때 보니까 50만원이 나왔어요. 3년째 때 했더니 그 다음에 한 40만원이 나왔어요. 뭐 4년째 때도 하겠죠? 뭐 땡땡땡 갈 텐데 최초에 투자한 100만원이 첫 해 30만원, 두 번째 50만원, 80만원이죠? 3년째 때 40만원 나왔으니까 여기서 20만원만 하면 100만원 되는 거죠? 30만원, 50만원, 20만원 하게 되면 100만원이 나온 거죠? 그 회수 기간이에요. 즉 3년째가 되면 회수 기간은 3년이더라. 100만원 투자했는데 100만원을 다시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3년이더라. 그걸 우리가 회수 기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 지금 100만원 투자했는데 첫 해 30만원, 두 번째 50만원, 세 번째 때 20만원이 나올 수는 있는데 이때 투자한 100만원과 그동안 물가 상승률도 감안해야 되고 하게 되면 이때 30만원과 50만원과 지금 20만원이 과연 이때 3년 전에 투자한 100만원과 과연 가치가 같을까요? 물어보는 것도 이제 또 다음 페이지 나오게 되겠죠. 물가 상승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니? 3년 전 100만원이 지금 100만원과 같겠니? 따지는 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또 얘기하고 회수기간법은 그냥 단순하게 투자금 100만원을 회수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 3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회수기간 3년 이렇게 어렵지 않죠? 각 투자안의 회수기간을 계산해서 가장 작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 계산이 간단하지만 회수기간 이후에 유입되는 수익은 무시하는 단점이 있다. 즉 4년째, 5년째, 6년째 수익금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시 안 하는 거죠. 그냥 투자 원금 100만원만 회수되는 기간만 따진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또 각 투자안은 무엇이냐. 요 제가 100만원 투자했는데 이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었던 요 A안은 떡볶이 사업이에요. B는 예를 들어서 붕어빵이에요. C는 군고구마예요. 떡볶이는 3년 걸렸고요. 붕어빵 해봤더니 얘는 4년 걸렸어요. 군고구마 했더니 5년 걸렸어요. 그러면 A, B, C 중에서 어떤 투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회수기간이 가장 작은 떡볶이 사업을 투자하면 되는 거겠죠. 바로 그겁니다. 원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가장 기간이 짧은 걸 우리가 고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수기간법. 의사결정 원칙, 채택 여부 의사결정, 특정 투자안에 대해서 산출된 회수기간이 기업이 목표한 회수기간보다 작으면 수락하고 길면 기각한다. 우리 목표는 3년이에요. 그럼 얘는 고르면 되겠죠. B는 4년 걸리고 C는 5년 걸리니까 기각시킨다 라고 보는 것이고, 우선 의사결정, 여러 독립적인 투자안 중에서 산출된 회수기간이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고, 또 목표 회수 기간보다 작은 투자안들은 모두 선택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회계적 이익률법, 평균 이익률법이라 부르고 있고요. 이익률을 산출하여 가장 큰 투자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적 이익률법, 어떤 공식이에요. 연평균 투자액분지 연평균 수익률 따지는 거고요. 연평균 투자액은 총 투자액 나누기 2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평균 수익률, 연평균 투자액이나 총 투자액 나누기나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순이익이라 하면 납세 후 세금 낸 다음에 세후 순이익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 가치는 장부상 금액이 아닌 실제 현금 흐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금 흐름이 아닌 장부상 이익으로 평가되므로 이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회수기간법이나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무시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시간적 가치가 무엇이죠? 3년 전 100만 원과 지금의 100만 원을 그냥 같이 보는 시간 흐름, 물가라든가 이자 개념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겠죠.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안을 평가해야 되고요. 순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여 현재 가치를 할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를 현금 흐름 할인법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앞에서 4개 보여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순현가법, 회계적 이익률법 보여드렸는데, 요거는 화폐 가치를 무시한 거예요. 따라서 다음에 보여드리는 거, 순현가법이라든가 내부 수익률법은 우리가 이제 화폐 가치를 고려한 거니까요. 그 내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현가법이에요. 투자로 인한 현금 유입을 할인율로 할인하여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와 비교하는 방법, 순현가법.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차감한 것이 순현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순현가가 클 경우 투자 가치가 더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고요. 순현가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우리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푸트 빼기 아웃푸트를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순현가예요. 들어온 돈 총액에서 빼기 나가는 돈 총액을 빼게 되면 순현재 가치가 아니겠니? 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려운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내부 수익률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로 인해 미래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미래 현금 유출의 현가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T 시점에서의 현금 유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현금 유출, CO. 이건 CI, 인푸트,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보는 거예요. 투자로 인한 내부 수익률 R이, 여기 R이 있죠. R. 요거 말하는 거예요. R. 내부 수익률 R이 기업의 자본 비용이나 최저 필수 수익률보다 높을 경우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투자안의 내부 수익률이 투자 자본의 투자 비용보다 높을 경우
기업 가치가 더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위험을 고려한 투자 평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 투자 내 수익성을 우리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 결정에서는 우리가 수익성과 위험을 고려해서 평가를 내려야 되겠죠. 수익성 많다고 아르바이트를 모집하고 있는데 시급이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와, 왜 이렇게 좋으니? 해서 가봤더니 악어 사육사예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고민 좀 되겠죠. 위험은 미래 현금 흐름의 변동성으로 수익의 변동성이 클수록 위험도 크게 나타난다. 뭐 일반적인 경우겠죠. 기업은 위험이 큰 투자를 선택할 때 위험에 대한 보상으로 높은 수익률이 보장되어야 하겠지요. 이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의 자본 비용보다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이를 우리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큰 어려움 없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운전자본은 뭐 드라이브, 차를 운전하는 게 아니고요. 유동자산 또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한 순운전자본 이렇게 의미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운전자본은 유동자산을 의미하고 있고요. 운전자본관리는 유동자산인 현금, 매출금, 유가증권, 재고자산 등을 대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본이라는 것은 내가 당장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 유동자산, 움직일 수 있는 돈, 그걸 바로 그 운전자산 그러는 겁니다. 내가 치킨집을 하는데 냉장고하고 냉동고를 샀어요. 그건 운전자본은 아니죠. 현금화 시키려면 100만 원 주고 샀는데 내가 지금 다시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중고 가격이잖아요. 또 팔려고 내놓는다고 팔리지도 않겠고요. 그렇습니다. 운전자본관리 중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에서 재무관리 담당자는 대부분 운전자본관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요. 유동자산이니까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기부채 상환 등 유동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운전자본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유동자산은 매출액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매출액이 증가하게 되면 현금,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내가 자산은 많아요. 가지고 있는 거 많아요. 부동산도 있고 땅도 있고 뭐 금은 뭐 주식, 채권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번 달에 직원들 월급 줘야 되죠. 이자 갚아야죠. 뭐 세금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관리비 내야죠. 등등등 많이 나가겠죠. 근데 현금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부도 나는 거예요. 부도. 항상 운전자본관리, 일정에게 운전자본관리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운전자본관리의 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의 유동자산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유동자산이라 하면 고정자산에 비해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가능한 적을수록 좁습니다. 하지만 유동자산이 부족해지게 되면 지급불능과 흑자부도의 위험이 존재하겠죠. 지급불능, 직원들 월급 못 줘요. 세금을 못 내요. 전기세 못 내요. 수도세 못 내요. 관리비 못 내요. 흑자부도, 세금 못 내게 되면,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나게 되겠죠. 땅도 많고 건물도 좋고 많이 있는데 세금을 못 내요. 이자 못 내면 부도납니다. 그게 바로 흑자부도예요. 재산은 많이 있으나 당장 낼 돈이 없으면 흑자부도가 되겠죠. 여러분이 데이터를 하러 갔어요. 데이터로 나갔는데
지갑을 가지고 나온 걸로 착각하고 스테이크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했는데 계산으로 딱 나가려고 했더니 아차, 지갑이 없는 거예요. 지갑 속에 돈은 빵빵하게 넣어놨는데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카드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부도가 난 거죠. 그걸 흑자 부도라고 그래요. 돈은 있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지금 당장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부도난 것이죠. 흑자 부도난 것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세금 못 내요. 그건 적자 부도죠. 망한 거죠, 그거는. 유동자산은 유동부채와 장기자본을 적절히 조절하여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여야 되는 겁니다. 유동부채는 장기부채에 비해서 이자율이 나서 기업 손익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군요. 그러나 유동부채만 조달하는 기업은 차입과 상환을 자주 반복해야 하고 필요자금을 적시에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유동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동부채는요, 쉽게 말해서 1년짜리 이하 부채는 이자율이 낮겠죠.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으나 돈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1년짜리 부채를 계속 빌려다 보면 또 그에 따른 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행 가서 자유예금, 내가 수시로 찾을 수 있는 예금도 있고 아니면 1년간 맡겨놓는 정기적금도 있잖아요. 근데 정기적금이 이자가 높다고 그래가지고 알바비 받아서 정기적금 갖다 딱 넣어버리면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부도나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현금관리, 여러분들이 다음에 창업을 했을 때 기업을 운영할 때 현금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측면입니다. 현금은 타인 발행의 당좌 수표와 자기합 수표 등 통화 대형 증권, 은행 등에 유치한 요구불 예금과 단기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예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 요구불 예금, 여러분들이 은행 갈 때 예금할 때, 알바비 예금할 때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예금을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래요. 또 같은 얘기겠죠? 다 현금과 같은 겁니다. 현금 회수 촉진, 현금 유출의 통제, 현금 보유의 적정의 결정, 이렇게 또 내려야 되겠죠. 적절한 현금 보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법에는 현금 예산과 보물의 재고 무형이 있는데요. 재고 무형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현금 예산은 기업의 유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 수준의 현금을 보유하도록 향후 일정 기간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추정하여 항목별로 계획하는 것 현금 예산이고요. 보물의 재고 모형은 경제적 주문약 결정 모형을 기반으로 현금 관리의 총 비용을 최소로 하는 최적 현금 보유 기준을 결정하는 모형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현금 관리 총 비용은 현금을 조달하는 거래 비용과 현금을 보유하는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고요. 또 거래 비용이 높을수록 또 수익률이 낮을수록 적정 현금 보유 수준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심히 쳐다보면 여러분들 아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제 유가증권 관리예요. 주식과 채권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유가증권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증권으로 국공채, 회사채, 기업보험, 수익증권 등 수익성과 유동성이 높으며 구입 시 지급 불능위험, 시장성, 만기 등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돈을 빌릴 때겠죠? 아니 빌려줄 때 저 친구가 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는 친구인지 봐야 되겠죠. 시장성, 내가 원할 때, 내가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을런지, 또는 야 이거 한 달만 빌려줄게, 그 한 달이란 기간을 지킬 수 있는 친구인지 잘 봐야 되겠죠. 지급불능이면 신용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업이
부채 상환 능력을 상실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을 지급 불능 위험. 시장성은 단기간 내에 가격에 큰 변화 없이 증권을 매각할 수 있는 유동성을 말하는 것이고요. 유가증권이 구입되어 현금으로 상환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여러 종목의 유가증권에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고요. 다세 유가증권을 투자하는 걸 우리가 포트폴리오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하게 되면 투자 위험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겠죠. 분산 투자하는 거예요. 바구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는 게 아니라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바구니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바구니는 뭐 걱정 없겠죠. 매출 채권 관리입니다. 매출 채권이라 하면 기업이 신용 판매하는 경우 발생하는 판매 대금의 미회수액, 회수하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매출 채권. 기업은 신용 판매로 매출액을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외상으로 물건을 막 하게 되면, 외상으로 물건을 주게 되면 매출액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매출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 경우에 유동성이 악화되거나 파산할 위험성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외상을 많이 줬는데 10%, 20% 그 현금을 걷어들이지 못하면 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관리는 신용정책과 수금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용정책이라면 고객마다 신용평가에 따른 신용기준과 구체적 조건에 따른 신용기간을 결정하는 것이고요. 수금정책은 신속하게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것으로서 회수 속도가 빠를수록 대손율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수금정책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출채권 관리예요. 매출 대금의 수금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팩토링 제도가 있습니다. 팩토링이라 하면 매출채권 관리를 전담하는 팩터가 기업의 매출채권을 할부 매입하여 만기일에 거래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회수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업이 팩토링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매출채권 회수가 가능하고 대손 위험을 팩터에게 전가할 수가 있지만 그 팩터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겠죠. 이제 재고자산 관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이라 하면 생산이나 판매를 위하여 기업이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원재료, 제공품, 완제품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 물건을 만들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창고에 들어가 있겠죠. 창고 속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고자산은 미래 제품 수요에 맞추고 원재료 공급이 변하기 때문에 기업의 생산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일단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고가 없으면요, 주문이 왔을 때 팔지 못해요. 그래서 일정 분의 재고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고자산을 적정 수준 이하나 이상으로 부여하고 있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측을 잘 해가지고 적정 재고량을 항상 보유를 해야 되겠죠. 적절한 재고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들, 예상 매출액, 오늘 몇 개나 팔릴까? 이번 달에 몇 개나 팔릴까? 생산 공정의 소요 기간도 따져봐야 되고요. 완제품의 내구성이라든가 재고 관리의 재비용, 창고 관리 비용도 필요하겠죠. 재료 공급의 계절적인 변동과 공급자 신용 등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관리입니다. 이 중에서 재고자산 비용이 가장 중요하고 이 비용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재고관리 비용이에요. 재고 유지하는 비용,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에는 동결된 자본비용, 보관료, 보험료, 재산세, 감가상각 및 진부화 비용도 필요하겠죠. 재고 부족에 따른 기회비용, 재고가 부족해요. 주문이 왔는데 팔질 못해요. 판매 기회 상실, 소비자 불신감, 생산계획 차질도 생길 수 있겠죠. 주문 비용이 있어요. 발주 비용에는 통신비, 사무비가 필요하고요.
선적 및 취급 비용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고 자산 관리가 있습니다. 주문 비용은 재고량 증가에 따라서 반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요 그림에서, 그림 2에서 총 재고 관리 비용이 최소가 되는 요 Q스타를 우리가 경제적인 주문량, 일의 주문량이 어딘데요? 요겁니다. 이만큼이 주문량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재고 유지비하고 재문 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맞춰야 되겠죠. 요 수준이 바로 총 재고 비용이 아마 최소가 되는 비용이에요 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재고 유지비, 주문 비용이 가장 적절하게 만나는 선에서 우리가 일의 주문량을 맞춰야 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주차 1교시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돼서 서둘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